일단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ING에서 운영 담당을 하고 있는 이경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들이 제목이 재밌죠? 잡다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일단 먼저 제가 얘기를 빼먹었네요. 오늘 초대해 주신 저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하는 사람 이야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좀 할 건데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얘기도 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 가면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제를 제가 좀 다른 게 제조업에 지원해서 연구를 할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조 쪽에 가서 기술 쪽에 엄청 연구를 하겠다라면 제가 얘기한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비슷하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거나 어디를 가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중에 제가 개념이나 컨셉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되는 게 좀 있고요. 약간 팩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혹시 이거는 사실과 다른데요? 아니면 이거는 너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얘기를 하는 와중에 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융회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기업이 경영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경영이라는 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기업이 뭐냐, 그리고 경영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인데 제가 오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아주대학교에서도 강좌를 한번 이걸 했더라고요. 그쵸? 유튜브에서 한번 해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는 4차 산업혁명이 뭐와 이 연구하는 쪽에서 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중요한 거냐? 그리고 저런 거는 엔지니어들만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업의 본질을 보면 제조나 이런 테크닉 쪽은 기술 같은 걸 연구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한데요. 그런 쪽을 제한 나머지 쪽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응용할까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기업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미리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대부분 좀 이 응용 쪽에 관심을 둬서 제조가 아닌 쪽은 그렇지 좀 포커스를 둔다. 이런 얘기를 두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기업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이윤 창출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업의 의미는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기업은 컴퍼니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이 라틴어로 보면 컴은 함께고 파는 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원래 의미는 빵을 나누는 거예요. 이윤 창출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학교에서 저는 수업 시간에 기업을 이윤 창출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은 원래 빵을 나누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런데 같이 빵을 나누려니까 이익을 내야지 빵을 나누잖아요. 손해를 보면 회사가 망하니까 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선 이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왜 여러분은 거꾸로 학교에서 배우는지가 제가 조금 기업을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 얘기했죠. 또 어떤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럴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회사라는 거에서 빵을 같이 나눌 거냐? 그러기 위해선 계속 이익을 내야 된다.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sustainable growth라고 해서 지속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지속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빵을 나누기 위해서요. 망하면 빵을 못 나누니까. 사실은 이제 보험회사도 그렇고 금융회사가 많이 망했어요. 앞으로도 망할 회사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이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가서 경영자가 되든 아니면 뭐 개인 장사를 하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경영이란 게 뭐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곳이 경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치킨 가게 아저씨가 있습니다. 치킨 장사를 한 2, 3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모 대학의 유명한 마케팅 전문 교수가 있어요. 아, 마케팅은 구루야. 이 사람은 정말 마케팅의 천재야. 이 두 분을 딱 뽑아서 새로운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시킵니다. 자, 저 여러분 물을게요. 누구에게 베팅하시겠습니까? 치킨집을 2년 동네에서 하신 분에게 베팅을 하실래요? 마케팅을 전공으로 엄청 연구하신 구루, 정말 유명한 석학, 이분을 장사한다고 똑같이 장사시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장사를 가정합시다. 딱 시키면 어느 분에게 베팅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장사하던 분에게 베팅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 오케이. 나는 교수님에게 베팅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현명하군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한테 베팅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왜 장사하는 사람한테 베팅하죠? 훨씬 교수님이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하시고 마케팅도 알고 똑똑한데 왜 장사하는 분에게 베팅할까요? 장사를 해봐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장사를 해봤다는 걸 조금 분해하면 뭘까요? 장사를 해봤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죠. 내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기업은 마케팅을 잘해. 그럼 성공할까요? 마케팅만 잘하면 성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직원을 잘 다뤄야죠. 직원들도 있거든요. 치킨집 가게를 한다 칩시다. 이 사람이 마케팅은 잘할 수 있지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얼마 줘야 되고 걔를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해야 되고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구멍가게라는 장사를 하던가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원자재를 사고 생산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프로세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물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마케팅의 구루인 교수님은 마케팅만 하실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종업원이 말을 안 듣는데 종업원이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쩍 하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과 교수님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드리면 되게 죄송하지만 좀 과장돼서 교수님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해본 사람이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훨씬 위대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기업에서도 잘하고 자기 삶에도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대학을 어딜 나오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두 번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노벨 경제학을 받은 3명의 교수님들이 해치펀드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차린 거죠. 우리가 이론이 빵빵하니 이 이론을 실물에 적용하면 떼돈을 벌겠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차립니다. 미국의 실제 사례입니다. 해치펀드 회사를 차렸는데 돈이 엄청 몰렸겠죠. 네? 사람들이 워낙 교수님들 유명한 분이 차렸으니까 엄청 몰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엄청난 수익을 나서 돌려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3년 안에 파산합니다. 그 해치펀드 회사가 완전 파산을 해요. 재밌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똑똑하신 그 투자하시는 교수님들이 모인 캐피탈 회사가 파산을 해버려요. 돈을 엄청 모였어요. 사람들이 엄청 냈으니까. 그래서 경영은 좀 다릅니다. 즉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경영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프레임, 사고 틀을 바꿔야 돼요.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많은 이론과 많은 걸 공부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좀 더 얘기해요. 세렌디피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운빨도 좀 따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운빨이라는 게 크게 성공하려면 운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글도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운이 좀 좋았다. 시작할 때.
그래서 사실 운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넘어가죠. 제가 이제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론이 왜 중요하고 왜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살얼음같이 얇은 넓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깊게 별로 알지는 필요는 없지만 넓게 살얼음처럼 좀 아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그게 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고민을 드려볼게요. 저는 책을 왜 읽는지 몰랐어요. 책을 왜 읽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시험 볼 공부하려고 책 읽는 거지. 책을 왜 읽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책을 왜 읽어요?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예요. 책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내가 행복하려고 사실 책을 읽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40대 알아서 이걸 알았어요. 40이 돼서 태어나 처음으로 지금은 많이 알려진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맞아. 그 이후 부부싸움이 형격히 줄었어요. 아주 형격히. 그래서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 프레임에서 강조한 건 딱 하나예요. 자기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 다른 사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심리학 교수님이 쓰신 건데 그걸 보고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편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읽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재미없는 책은 안 읽고 재미있는 책만 읽었어요. 재미없는 거 꼭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재미있는 것만 읽어도 책이 많은데 그래서 재미있는 것 중심으로 많이 책을 읽었더니 되게 행복해지고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게 재미없으면 그거는 그냥 적당히 맞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재미있는 분야에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나이키는 성공했어. 왜 성공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업을 다각화했어.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지금은 좀 안 맞지만 하여튼 오래전에 걔네 신발만 팔았는데 옷도 하고 이 추리닝도 팔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팔면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해서 크게 성공한 거야. 나이키의 성공 원인이 그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다각화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회사 리복이 있습니다. 리복은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핵심 역량에 집중하지 않아서래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면 신발이 지네 가진 역량인데 신발을 왜 쓸데없는 걸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진 않았지만. 똑같은 회사인데 답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다양화해서 성공했다고 그러고 하나는 다양화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인정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어디서 써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차 사고가 딱 나잖아요. 차 사고가 딱 나면 뭐라 그러죠? 어른들이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몇 살이냐가 나이가 많은 우리나라 좀 존경을 받잖아요. 나이 든 어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너 몇 살이야? 그래요. 그때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죠? 그때 대답은 이거예요. 나 너하고 동갑이야. 이러면 돼요. 그죠? 나 너하고 동갑이야. 막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인정 욕구가 우리나라에 되게 강해요. 근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본인이 결핍. 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위로하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정 욕구는 좋은 게 아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욕구는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결핍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에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해겔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정 욕구는 역사를 이끄는 동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장수가 왜 나가 싸웠는데 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는데 인정받으려고 나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 욕구는 엄청 중요한 동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시험 공부 왜 해?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욕구는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의 원인이고 기업이 성공하려면 밑에 애들이 인정받고 싶거든. 그래서 밤새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래 인정 욕구 때문에 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해겔이 말이 맞을까요? 심리학자의 말이 맞을까요? 빈곤에 대한 장애는 제가 넘어가고 밑에 사회 진화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화론 유명한 사회학자 두 명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경쟁을 통해서 승리한다. 적자 생존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은 경쟁 성장 이겨야 돼. 또 똑같아. 여러분 친구들 같은 과에서 공부하죠?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 무조건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제가 승리야. 내가 무조건 학점을 잘 따야 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어. 서바이벌 하려면 무조건 승리해야 돼. 이게 이쪽 이론이에요. 근데 상호부조론 여러분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왜 이런 걸 안 가르칠까? 이 반대되는 상호부조론 크럼포트키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요.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웃기지 마. 적자 생존 성장하는 게 아니야. 상생이야. 공생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사람도 발전하고 성공한 거야. 적자 생존이 아니라니까 이게 크럼포트키의 이론이에요. 상호부조론인데 어저께 제가 우연히 집에 갔더니 차이나 클래스라는 데서도 그 주제가 공존이었더라고요. 공생. 그러니까 동물들 간에 어떻게 공생을 하는가 이걸 보여줬어요.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요. 인간의 역사의 진보를 적자 생존에 얘기하지만 이 크럼포트키는 그게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진보 성장도 상호 공생을 통해서 성장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내려야 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유홍준 분에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제가 그러면 문제를 내죠. 제가 여기가 경기도니까 경기도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 경기도에 문화재 유적이 엄청난 게 있어요. 이거 50점을 미국에 줘. 야, 니네 갖고 와서 전시해. 또 한 50점을 갖고요. 야, 일본 줘. 야, 니네 가져가. 이랬어요. 그러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문화재를 팔아먹는 시장. 문화 매국노, 죽일 새끼 막 이럴 거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시각이에요. 소유해야 돼. 어떻게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줘?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신안 아파트에서 옛날에 건축 문화재가 10,000점이 있습니다. 10,000점. 아직 진흙도 안 닦은 10,000점이 지하에 있어요. 문화재는 소유하는 걸까요? 보는 걸까요? 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엔 한국관이 없을까요? 문화재는 보려고 있는 거예요. 짱바늘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린 소유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안 줘요. 자꾸 해외에 줘서 한국 문화재가 이런 게 있어. 야, 베트남도 주고 다 줘서 얼마든지 많은 문화재를 줘갖고 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이렇게 소개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절대 반출하면 안 되니까 지하에 짱 박아놓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문화재를 소유해야만 되고 갖고 있어야 했다는 생각을 대부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답이 나옵니다. 유용준 그분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되게 놀랐어요.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걸 해외로 반출을 안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뉴욕을 놀러 가던 프랑스를 가던 박물관에 한국관 딱 있어 유적이 쫙 있으면 뿌듯할 텐데 그거 문화재 해외 발출한다고 막 반대하니까 이런 문제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재가 한국에 있으면 어디에 있냐? 14,000점이 지금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전시할 데가 없어요. 14,000점 어디다 전시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개인의 사고나 기업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양한 이론과 사고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이론들을 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깊게 볼 필요는 없고 넓게 쭉 봐야 돼요. 내가 전공이 역사야 아니면 철학이야 아니면 수학이야 물리학 이런 거 관계없어요.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고등학교 때 수학 미분 적분은 배웠잖아요. 질문. 미분 적분을 왜 배워요? 두 번째, 미분 적분의 아젠다는 뭘까요? 도대체 미분 적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 보려니까 답 내려고 계속 공부하잖아요. 이건 되게 위험한 사고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기업에 가든 개인 사업을 하든 되게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왜 하는지, 이거의 아젠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커피 마시면서 교수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주 가슴 아픈 저의 동료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같이 직장이라는 분을 아는 분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S대 물리학과 수석 졸업하고 천재라고 불리고
미국의 MIT 가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물리학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학위를 받고 나서 기업체 취직을 했어요. 대학 강단에 쓰질 않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때 공부를 한 물리학 과목은 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더 연구해도 더 이상 진보할 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고민이 들었다. 교수라는 직업으로 내가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연구하는 교수가 될 것이냐라는 고민했대요. 연구하는 교수가 되고 싶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됐대요. 다시 과목을 바꿔서 2, 3년 정도 더 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때 이미 결혼해서 애하고 마누라가 있었어요.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 받는 거 똑같으니 교수 하나, 어차피 월급 교수라 자기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업에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업으로 오셔서 쭉 지금 기업에서 또 모회사의 부사장으로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우세요. 눈물이 글썽글썽해.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억울할 거잖아요. 내가 그때 누가 나에게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만 해줬으면, 아젠다라는 것이 그걸 좀 누가 설명을 해줬으면 새로운 이쪽 분야를 공부를 했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재밌네 하고 그냥 따라가서 공부한 것이 좀 억울하다. 왜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젠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다시 대학을 간다면 교수로서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젠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의 주제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과 변화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백날 하면 재미도 없지만 끝나고 나서도 별로 자기가 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젠다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봤잖아요. 미적분 왜 하냐고. 아젠다가 뭐냐고. 거기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룰 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재밌지만 새로운 인사이트와 발견이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도움이 됩니다.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역사를 통해서도 기업은 배웁니다. 여러분이 역사가 기업이라는데 뭔 관계 있어요? 천만의 말씀. 역사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의 중요한 팩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되게 유명한 마르크스죠. 이 사람은 유명한 얘기예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경제학과 학생들은 막스는 다 공부를 아마 할 거예요. 워낙 자본주의의 정수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론이 틀리긴 했지만 자본주의 정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람은 유명한 경제학 교수님들은 마르크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요. 하부 구조. 그러니까 이 생산 수단이 생산물을 결정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생산물을 갖고 있니, 생산 수단을 갖고 있니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당시에 생산물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돈 아니면은 뭐 재화, 그러니까 뭐 제품이죠. 그걸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그거는 생산 수단.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면 생산물이 보다 훨씬 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중요하니 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 얘기는 안 하고 설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지 생산물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생산물은 뭐냐? 야, 기출문제 구했어요. 기출문제 구했어. 오케이. 그리고 막 공부를 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점수가 나빠. 에이씨, 기출문제에서 하나도 안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수능 같은 거 이제 보잖아요. 수능이 딱 끝나면 유명한 학원 강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학생들은 이거 기출문제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자꾸 풀려고 그런다고요. 그냥 답을 내는 것만 풀어.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백날 풀어봐야 조금만 다른 문제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생산물이에요. 생산물을 갖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답이 나온 거구나. 여기서는 이런 로직을 요구하는구나. 여기서 이런 식의 패턴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요구하는 사고의 틀은 이거구나. 이게 역사든 수학이든 뭐든 간에 과정과 여기서 요구하는 핵심을 이해하려는 사고의 틀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를 푼다니까요. 그리고 외운다니까. 열심히 노트에 적어가. 시험은 잘 볼 수도 있죠. 똑같이 나오면. 그러나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은 생산수단을 가져야지 생산물을 가지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사에게 똑같은 게 터졌습니다. IMF예요. IMF가 딱 터졌어요. 여러분 IMF 아시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때는 되게 치명적이었는데 IMF가 한국의 경제에 터지고 나서 정말 대기업에서 일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다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 나왔다 쳐요. 근데 나와서 대부분 할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자영업 하시다가 다 망하셨어요. 여러분이 대기업에 있거나 그 옛날에 있던 분은 생산물을 갖고 있었어요. 대기업에 있는 내가 부장이야. 내가 지금 대기업의 임원이거든? 이건 생산물이에요. 그래, 알았어. 네가 갖고 있는 수단이 뭔데? 넌 뭘 갖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IMF 때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분이 다 나와서 생산물만 갖고 있던 분이다 보니 할 게 없는 거예요. 재밌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대기업에 있던 분들 중에 생산 수단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디 있었냐? 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밌는 케이스나 얘기 드릴게요. 요 얘기를 하고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여러분이 이렇게 지낼 때 생산수단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건 정답은 아니니까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버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아버님이 대부분의 아버지가 집은 한 채 있고 차도 있고 뭐 요 정도 갖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게 아마 99%일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갖고 있어요? 나는 재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엄마 아빠 일을 열심히 안 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신이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할 때 자꾸 생산물을 얘기한다. 엄마 아버지 얼마나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저는 성격이 활달해서 친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트워크가 죽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해도 100명에게 내가 팔 수 있어요. 물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에 의한 네트워크.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볼까요? 이 부분에서 내가 지식이 많아요. 내가 이쪽 분야에 난리지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돈? 그것도 자본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본은 그것 중에 one of them. 그것 중에 하나예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제가 갖고 있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다고요. 하다못해 나는 친절해. 그리고 나는 얼굴이 두꺼워. 그래서 웬만한 게 누가 뭐라고 욕해도 별 까딱도 안 해. 난 두꺼운 얼굴 갖고 있어. 이것도 엄청난 생산수단이에요. 왜? 얼굴이 두꺼운 애들은 세일 같은 거 해도 잘하거든요. 누가 막 뭐라고 그래도 알았어. 바로 이렇게 상처를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쫙 고민해서 생산수단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돈이라고 하는 생산물만 집착을 한다고요. 이거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위험하냐면 IMF 때 터졌어요. 수많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 쫙 나왔습니다.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의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보험회사로 대거 몰려왔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대거로 몰려온 그분들은 대기업에 계셨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도 잘 만들어. 리포트도 잘 써. 옛날에 아줌마였잖아. 다 아줌마들이 보험 팔았는데 그 사람 리포트도 잘 써. 파워포인트도 잘해. 배운 것도 많이 있어. 인맥도 좋단 말이야.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좀 이렇게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생산수단이 이 사람이 포커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쪽에 포커스 하신 분은 되게 성공을 하셨어요. 저희 회사도 옛날 그때 나오셔서 생명보험의 설계사로 일하신 분이 저희 회사 지금 부사장으로 계세요. 제가 볼 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의 생산수단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일을 했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내가 갖고 생산수단이 뭐야? 나는 이 시장에서 보면 아줌마들밖에 없는데 나는 보고서 잘 쓰니까 고객 만나면 세련되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인맥도 많아. 나는 친한 친구도 되게 많거든? 이건 다 생산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왕따를 시킨다. 이런 거예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뿐더러 자기의 생산수단의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는 자기의 재산이에요.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거고요. 성격이 활달하냐, 성격이 내성적이냐, 이런 것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산수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냐, 아니면 내가 사교적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이냐, 내가 뭐 지식에 나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생산수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 최소한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망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스타트업, 새로운 회사 가서 물어보면 이 얘기예요. 자본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물건을 팔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SNS를 잘해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되게 너무 잘해. 팔로워가 엄청나. 그럼 자기가 원하는 많은 생각들을 퍼뜨릴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업 이런 걸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때문에 여러분은 생산수단을 가지려는 노력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생산수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산물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하라고 그래요. 오케이, 대기업 좋으니까 열심히 해. 근데 대기업 못 가는 애들도 있었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중소기업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편의점 알바가 훨 나아요. 이래요. 해외 베트남 같은 데 나가서 난 일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베트남 가서 일을 안 해요. 그 베트남에서 하는 월급이 여기 알바하는 것보다 작거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해외 나가서 급여가 작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생산수단을 막 갖게 된다고요. 베트남의 사람을 알게 되고 일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거기서 얻는 것들이 엄청 있어요. 대기업을 가고 싶어요. 오케이. 가면 좋습니다. 못 갔어요. 중소기업 나 안 갈래. 편의점 할래. 편의점에서 1년, 2년, 3년 일한 거하고 중소기업에서 2, 3년 일하면 거기서 배워지는 네트워크 있고요. 거기서 생기는 기술이 있고 거기서 생기는 인맥이 있고 거기서 생기는 서플라이 체인이 있어요. 그게 자기 거가 돼요.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이건 생산수단을 생각 안 하고 생산물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거기 가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이건 되게 위험해요. 제가 보면. 왜냐? IMF에서 우리 이미 겪었어요. 저런 걸 가진 사람들은 한 방에 간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 여러분 생활을 할 때 관점을 자꾸 달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고 이 역사에서도 배울 게다. 기업도 여기에 관심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지금 엄청 많이 팔리는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팔리기 시작하면 벌써 일로 가요, 관심이. 넥스트로 수단을 갖고 뭘 또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일을 시켜보면요. 이래요. 신입사원이 와서 일을 시켜보면 고민하는 틀이 다른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애가 있고요.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가 있어요. 시키는 걸 시켜도 그대로 못하는 애들도 물론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유형을 보더라도 안 됐어요. 자기네들은 회사에 와서 생산수단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생산수단을 가지려는 노력을 자꾸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생산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뭐 급여.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요? 제가 나이가 좀 있죠? 저희 고등학교 동창 모임 하잖아요? 쫙 해. 그러면 밥 먹고 술값 내는 애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마 30년에 비슷해질 것 같아요. 누굴까요? 고등학교 때 별 볼 일 없던 애들이 다 술값 내고 가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대학교 좋은 데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착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기술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자기 어떤 분야를 만들거나 주위 사람의 네트워크를 갖고 영업하는 걸 하던가 세일을 하던가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빵빵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이면 농담이 아니에요. 엄마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저녁 쏘는 사람이 누구야? 반에서 1등 했던 애야? 아니면 맨날 반에서 놀던 애야? 물어보세요. 맨날 놀던 애가 술값 내고 갑니다. 반에서 1등 했던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저처럼 기업체에 있거나 아니면 뭐 연구 교수하거나 딱 그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산물에 집착한 경향이 있다. 생산 수단에 집착을 해요. 그게 여러분을 평생 먹여 살립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마르크스 선생님께서 야, 니네들 생산수단에 집중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역사 공부를 일상생활에 적용을 안 하니까 그냥 책에서 보기 때문에 기업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물리학. 저번 주 강좌에 물리학 교수님이 와서 강의하셨다고 그러죠?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원래 왔는데 물리학에서 배우는 것도 엄청 많아요. 경영에서. 여러분이 볼까요? 리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까? 물리학의 중력이라고 하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리더라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는데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 텐데 물리학에서도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속도가 불변이에요. 그렇죠? 시간과 거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스텔라 우리 옛날 영화 본 거에 그게 시간과 거리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아파트 저층 사는 사람과 아파트 고층 사는 사람은 누가 먼저 죽나요? 고층 사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왜냐하면 고층이 시간이 빨리 간다. 실제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현대과학으로 아인슈타인 때 이론으로 증명했는데 달리는 버스 차하고요. 서 있는 사람하고 시계를 주고 시간 재면 시간이 달라요. 달리는 차가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거 이미 실험 결과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전 실험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간과 거리가 불변이 아니에요. 불변은 속도예요. 빛속도. 우리가 얼마나 관점을 잘못 갖고 있냐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저는 리더십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알았어요. 이거 얘기하면 길어져서 안 하겠는데 물리학을 통해서 배울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양자역학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좀 여러분 찾아보세요. 소설도 나오고 슈레딩거가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 물리학에서 유명한 건데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뚜껑을 열어야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다. 뚜껑을 열기 전에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비즈니스에 주는 임팩트가 엄청 강하게 있습니다. 이제 관찰하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이건 얘기할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물리학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배울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경제학적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경영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저는 이거 안 믿습니다. 이게 물류회사나 뭐 이런 데선 철강 이런 데서 믿을지 모르지만 금융 서비스하고 유통 뭐 이런 거 소비재 이런 데서는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명품은 싸야 잘 팔려요? 비싸야 잘 팔려요? 자, 여러분 난 명품 프라다. 프라다 값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면 잘 팔릴까요? 1,000만 원이 100만 원 되면 잘 팔릴까요? 유명한 얘기죠. 베블린 이펙트라고요. 구찌는 명절 때만 되면 이게 명품은 가격을 올려요. 그래야 잘 팔려요. 수요 공급이면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서 안 팔려야 되는데 잘 팔린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프라다가 10만 원이야. 그럼 들고 다니겠어요, 여자분들? 프라다 백이 10만 원이야. 그럼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니잖아요. 프라다 백 왜 들고 다녀요? 뭐게 좋아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프라다야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프라다야. 비싸야 팔린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 유통, 소비재를 파는 데서는 이런 것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이야. 웃기고 있네. 인간은 철저하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이야. 철저하게 비성적이야. 이런 거 한 게 비헤이비얼 이코노믹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제 사이에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GDP 틀렸다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건 내가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좀 있습니다. GDP 갖고 떠드는 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프레밍 효과입니다. 우유가 있어요. 지방 10% 함유. 이 우유가 잘 팔릴까요? 무지방 90%. 어느 게 잘 팔릴까요? 90% 무지방. 10% 지방을 함유했어요. 어느 게 잘 팔리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과제를 주고 야 우유 팔아와. 그러면 이 문구를 쓰겠어요? 이 문구를 쓰겠어요? 그렇죠? 다 이거 쓰죠. 근데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똑같은 거잖아요. 10% 지방함유나 90% 무지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업은 이미 알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 안 씁니다. 한때 썼어요. 이게 이제 이론이 밝혀지고 이러기 전에는 이렇게 착하게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써요.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한 7, 8년 전에도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서울우유 사건입니다. 서울우유가 메뉴에다 뭘 박았냐면 제조일자를 박았어요. 유효일자를 안 박고. 그러니까 우유를 제조한 일자를 박았어요. 지금은 다 이걸 따라서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제조일자를 딱 박으니까 서울우유가 엄청 팔린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 신선하다. 이게 제조일자가 어저께나 이런 거야. 사실은 똑같은 우유예요. 옛날이랑. 근데 유효일자를 제조일자로 바꿨더니 엄청 팔렸어요. 인간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랑 싸울 때도 왜 쟤는 저래 이러면 안 된다고 남자들. 이게 문제가 인간은 원래 비이성적인데 쟤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부부싸움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 비이성적이에요. 영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은 거기 관심이 많아요. 비이성적이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할까?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체감성이라는 게 돼. A 상장 가면 5만 원이래요. 옆에 어떤 애가 있는데 야, 천물고지 5분만 가면 저희 가면 4만 5천이다? 5천 싸게 살 수 있어.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 5분만 가면 되는데 가요. 똑같은 얘기 들어볼게요. 차를 사러 갔어요. 이 차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야, 차 오늘 5분만 가면 9,999만 5천 원에 살 수 있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인간이 이성적이라면 둘 다 안 가든가 둘 다 가야지. 가고 안 간다고.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아카데믹으로 수요 공급 곡선을 갖고 따지거나 이상적으로 뭘 판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는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반된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요? 정말 실체가 있는 거냐, 저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한국만 있어요. 아시죠? 원래 쓰는 나라가 없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지금 한국이 그 전에 이제 박모모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하시면서 너무 떠벌려대갖고, 사실 좀 이게 그런데, 기업이 왜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진짜 실체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기업이, 그러니까 세상에 트렌드가 쭉 있어요. 기업은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좀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격해서 먼저 팔아야 되니까. 근데 트렌드를 이걸 가야 되는 트렌드야? 아니야. 이 판단도 되게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는 거야. 그럼 기업이 투자를 하죠. 근데 가는 게 아니야. 그럼 투자를 안 해요.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메인스트림이야. 갈 거야. 그럼 투자를 합니다. 이건 메인스트림이 아니야. 이러다 말어.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장 뻥인 게 하나 있는데 고객관리예요. CRM.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커스터머 리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경영학부에서 좀 배울 거예요. 한 10년, 20년 전에 CRM, 고객관리에서 엄청 붐이 일었어요. 기업에서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결론이 뭘까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지식이 짧아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빅데이터는 무조건 여러분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업에 가면 아니면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사장이나 여러분하고 난리지 수준, 인포메이션 수준이 동일해요. 옛날엔 30년 전엔 경영자가 정보가 많았어요. 그리고 실무자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하면 야, 이게 아니고 이따위로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똑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코 경영자가 지식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이런 걸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업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별로 그런 사람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의 수준이 똑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SNS 보면 나오고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경영자가 더 많은 비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동등하게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붙는 거예요. 한 협상 테이블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업을 가서 일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경영자가 돼서 일을 하는 거와 똑같은 위치예요. 옛날에 열심히 배워야 됐어요. 모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경영에 관한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하냐면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기업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업이 하는 게 뭐예요? 중요한 토픽, 고민. 이거 A 방향으로 할까? B 방향으로 할까? A. 투자를 얼마 할까? 그래,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까? 결과. 이렇게 되죠. 개인도 똑같아요. 기업의 축소가 개인입니다.
내가 내일 여자친구를 만날까 안 만날까? 얘한테 얼마를 투자할까? 결과가 어떨까? 똑같아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똑같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생각하는 알고리즘과 개인이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똑같고요.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제가 아까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공부하냐면 여러 관점을 왜 공부할까요? 행복해진다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간다네. 그때 이해가 안 못했는데. 내 여자친구가 왜 저러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이건 개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관점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느냐. 내가 내일 도서관 가서 공부할까? 집에서 공부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오늘도 강의 올까 말까? 뭐 들으면 어쩌 이런 의사결정을 똑같다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의사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이 필요해요. 얇고 깊게는 몰라도 돼요. 얇게. 그런 면에서 이 빅데이터는 지금 센세이션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허상이냐 실상이냐 논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2009년 포브스 선정한 흥행성 있는 헐리우드 스타가 누굴 것 같아요? 가장 흥행성 있는 헐리우드 스타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윌 스미스예요. 2위가 디카프리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안젤리나 졸리, 그 다음에 브래드 피트예요. 왜 얘가 1위일까요? 힌트는 얘가 줬어요. 왜 얘가 1위로 나왔을까요? 얘가 뭘 했기 때문에? 얘가 뭘 했기 때문에 흥행성 스타 1위가 됐을까요? 뭘 해서? 답은 성공할 영화만 골라서 했어요. 그 영화 성공할지 어떻게 알아? 설명을 드릴게요. 헐리우드의 영화 10년간에 흥행한 1등부터 10등의 영화를 윌 스미스가 분석을 해보니까 10편 전부 다 성공한 영화입니다. 특수효과를 썼어요. 9편은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8편은 러브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얘가 선택한 영화가 인디펜던스 데이예요. 3개 다 있죠. 성공할 영화만 했어요. 맨 인 블랙 똑같아요. 성공할 영화만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래서 데이터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데이터가 무섭네.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기업이 하기 시작합니다. 전함이 화상용, 자,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하나 차렸어요. 야, 내가 영어, 전화로 영어 하는 회사를 하나 차려서 내가 이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를 전화로 해서 30분씩간 영어 공부하는 걸 하나 차려야겠다. 그럼 돈 별로 안 드니까 쫙 만들어서 내가 그래도 친구가 많으니까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막 해서 막 하라고 그러고 막 광고를 했어요.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고객이. 여러분이 볼 때. 결과를 하면 초딩이에요. 초딩입니다. 놀랍죠? 그러면 마케팅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뀌어요? 엄마를 공격해야지. 35살 난 엄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이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야, 기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럼 제대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좀 무섭게 듣기 시작을 했어요. 기업에서는. 근데, 과거엔 안 했을까요? 했죠. 과거가 기업이 미쳤어. 그런 건 안 하고 살았겠어요.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근데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양이에요. 이 양이 뭐냐면 여러분이 SNS로 너무 많은 글을 올려주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글을 많이 올려주면 누가 돈을 벌까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돈을 벌어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이버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쭉 걔네들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 사진은 엄청 올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너무 올려주니까 구글이 바둑까지 이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 데이터량이 적었거든. 그래서 아까 CRM이라고 하는 고객 관리라는 게 과거에 기업이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올려주니까. 여자분들, 대학생들 밥 먹을 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데 찍잖아. 먹기 전에 잠깐 손대지 마. 찍어야 돼. 그리고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데이터예요. 요것들은 요 시간 가서 요걸 먹네. 요 시간은 여기 가서 요런 짓을 하네. 다 추적하거든.
그러면 기업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까요? 그 얘기를 제가 그 다음에 할게요. 두 번째, 기술의 발전은 뭐냐면 그렇게 데이터를 올려도 분석하려면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싸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PC 있죠? 이게 30년 전으로 가면은요, 이 방을 꽉 채우는 방이 필요했어요. 뭐 이렇게 기계로.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PC 하나의 성능을 냈어요. 그 가격도 지금 PC 한 1000배는 비쌌어요.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됐고요. 세 번째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이제 막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컨셉을 제가 얘기할게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는 문과인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얇은 지식은 문과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얇게는 알아야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얇게는 알아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AI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조 쪽이 아니라 제가 금융서비스 유통이라고 미리 말했어요. 제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AI는 넓은 개념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핫한 게 요거고요. 요거에 러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무서운 게 얘예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 이게 지금 무서워졌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얘는 24시간 인간 10명처럼 똑같이 복제해서 쫙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글의 알파고가 이긴 거예요. 수많은 시간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좀 넘어가고 기본만 얘기할게요. 도대체 딥러닝이 뭐냐 이거예요. 회사에 가면 이게 회사로 생각합시다. 사장, 신입사원 이렇게 했어요. 자, 사장에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이랬어요. 했더니 100명이 쫙 보고서 씁니다. 그리고는 대리에게 딱 보고를 했어요. 대리가 80명이야. 대리가 100명 걸 또 쫙 요약을 해서 과장한테 보고했어요. 과장이 60명이야. 과장이 또 이걸 막 정리 요약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 사장에게 한 장의 보고서가 만들어서 보고됐습니다. 여길 때는 100명의 페이퍼죠. 80장이고 60장이다 한 장으로 딱 보고됐어요. 이게 뇌의 구조예요. 우리 뇌는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를 딱 보면 처음에 쪼개서 보고 모아서 보고 쭉 해서 이렇게 사고를 해요. 그래서 자 볼까요? 지금은 화상 쪽에서 구글에 이렇게 보여주면 얘 개니 고양이니 거의 99.9% 맞춥니다. 어떤 사진을 보여줘도 개 고양이 이렇게 맞춰요. 사실 개 고양이라는 게 종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얼마나 이걸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엔 어떻게 이걸 맞춰? 근데 지금 맞춰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사원이 이렇게 있는 걸 올려. 대리가 이렇게 해서 사장한테 이렇게 보고요. 요게 아까 말한 딥러닝의 뇌 구조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 구조거든요. 뇌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온 걸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아서 요걸 그대로 카피해 만든 게 딥러닝이에요. 제가 딥러닝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요게 이런 것만 알면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이걸 왜 기업이 목숨 걸고 하냐? 왜 목숨 걸고 이런 걸 할까? 금융 서비스는 뭐가 좋은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측. 예측을 가능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예측이 가능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아마존 상점을 한번 보죠. 이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닌데 그래도 아마존 상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글자에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한국에도 이거 들어와 있어요. 아시나요?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센서와 딥러닝입니다. 나는 네 물건 사는 패턴을 이제 알아. 이거죠. 사람? 필요 없어. 이 모델이 나온 건 꽤 됐고요. 기업에서 연구 시작했겠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니지만 비슷한 게 들어와 있어요. 기업은 이렇게 가면 뭐가 좋을까요? 재고 관리 편해지죠. 사람 안 써 돈 절약되죠. 그리고 제가 뭐 살지 아니까 잘 준비해 놓죠, 물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IoT라고 하는 센서라고 하는 것, 센서라는 거하고 이 딥러닝이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융합이 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모 교수님들이 계속 융합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무서운 이유가 이렇습니다. 집에 있는 세탁기는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지금 청소기 돌릴 때 집에서 돌리는 엄마 아버지가 계세요. 저희 집도 아직 이거 합니다만 아시죠? 이거는 사무실에서 돌릴 수 있는 거. 이미 중국의 샤오미가 제품이 나왔고 쫙쫙 청소합니다. 알아서. 청소기 돌리는 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돌려요. 세탁기 청소하는 건 물어볼 것도 없고 세탁기와 쓰레기 교신하고 이러죠. 집에 불 난다고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센서가 상당히 강력해졌어요. 여러분이 진이 누군 다 알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좀 이렇게 엄마 아버지 효도하려면 돈 모아서 이런 거 하나 사주세요. 엄마 아버지가 나 리모컨 찾잖아.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있어. 잘 필요 없어요. TV 켜. TV 켜잖아요. 야, 오늘 영화 올려. 그럼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금융도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야 은행에 송금해? 뭐 이러면 딱 송금되게. 이제 이런 얘기에 노력을 합니다. AI 쪽에 이 왓슨 얘기는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이건 다 유명한 얘기인데 미국의 병원에 이제 왓슨이 들어가갖고요. 차트를 넣으면 얘가 얘기해줘요, 병명을. 그러면 얘가 맞을까요? 의사가 맞을까요? 실제 이거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길병원에. 유명한 의사인 경우에는 왓슨의 답과 유명한 의사의 답이 거의 일치하고요. 레지던트나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경우에는 왓슨이 더 뛰어나요. 이건 뭘 말할까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의사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단받은 내용을 쫙 밀어넣어주면 왓슨이 분석해서 병명을 가르쳐줘요. 그거 들고 병원 가서 왓슨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가 보고 맞는 거 없네요. 그 처방지 써줄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왜 뛰어나냐? 아까 얘기했죠. 러닝을 한다고. 인간은 8시간 공부하면 지쳐요. 쟤는 24 hours. 한 명이 아니라 기계 10대가, 100대가 공부를 해요. 최근에 나온 논문을 다 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드리면 미안하지만 동네 병원에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새로운 기술 공부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뛰어날까요? 그분의 의사가 뛰어날까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세상을 바꾸고 고객에게 더 만족하는 걸로 해주겠구나. 바꾸기 시작합니다. 공장을 볼게요. 그거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데 혹시 제조업 가실 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독일의 공장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요. 밑에는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왜 공장에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이 공장이 돌아가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니까 개념만 아는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물건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QR코드 센서를 읽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물건을 분류해야 돼요. 야, 책이란 거, 뭐, 옷, 이렇게 분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분류해서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효율이 없어요. 근데 아마존의, 아니, 저 창고 공장은 물건 들어온 대로 그냥 갖다 챙깁니다.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센서를 읽으니까 다.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주문하면 제가 와서 쫙. 저런 공장에 무슨 전기가 필요하고 창문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고민된다. 이게 뭔가 좀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제 나이쯤 되면 여러분이 자녀가 엄마, 아빠 옛날에 사람이 차를 몰았다며? 어떻게 사람이 차를 몰아? 그 불안전한 인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믿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도 의사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없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채우는 순간 인간의 의사결정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은 가는 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의사결정 안 하잖아요. 의사결정권도 상당히 박탈당합니다. 자, 그걸 기업에서 어떻게 쓸까요? 캐터필러라는 회사에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 회사는 중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장비 회사에서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야, 제발 좀 기계 고장 좀 안 나게 해줘. 기계 고장 나면 그동안 돈 못 벌어. 기계 고장을 제로로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기계 고장을 제로로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걸 갖고 여러분이 이 회사 갔다면 이런 기술 이런 게 있대더라.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그거 알면 그걸 적용하고 그거 필요한 놈 갖다 쓰면 되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얇고 넓게만 알면 돼요. 깊게 몰라도 돼요. 아는 놈 갖다 쓰면 되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업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갔어요. 근데 그 회사 고장이 나.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고장을 안 나게 만들까요? 자, 지금까지 배운 앞에 거 갖고 제가 그래서 그런 클래스를 되게 운영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시간 강사라도 받아주면 비즈니스 케이스를 갖고 쭉 스터디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하는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입사했어요? 야, 이거 좀 어떻게 고장 안 나게 해봐.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프레임을 바꾸는 게 뭐예요? 고장 안 나는 물건을 만드는 걸 노력하지 말고 고장 나기 전에 알면 되잖아. 그쵸? 고장 나는 무결점의 제품을 만들지 말고 고장이 나기 전에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이거예요. 고장이 나기 전에 얘들을 알고요. 센서를 다 달았어요. 이 장비에 센서를 다 달아갖고 고장이 나기 전에 제품을 들고 갑니다. 가서 얘기해요. 요거 3일 지나면 고장 날 거니까 미리 갈아드릴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모 그룹이 애프터 서비스가 되게 좋다. 야, 진짜 애프터 서비스 죽여주네. 이거는 옛날 개념이에요. 지금은 다 비퍼 서비스로 갔습니다. 사전에. 더 재미있게 얘기해 줄게요. 아마존입니다. 배송은 얘기했고, 아마존은 배송을 도입했지만, 이거 90분, 10분밖에 단축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동화 시켜봐야, 뭐 책 주문하면, 끽끽해야 뭐 한 1시간 단축한 거야. 별 고객 만족이 안 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존의 슬로건입니다. 내일 주문한 책 오늘 배송한다. 내일 네가 주문한 책 오늘 준다니까. 무섭죠? 그러니 기업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냐? 예측.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게 아니라 기업에선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실제 가능해서요. 아마존이 물류센터를 뉴욕에 만들었다니까요. 그 비싼 땅 뉴욕에. 왜? 주문하면 바로 갖다 주니까. 뉴욕에 그 금융애들 뭐 많잖아요. 이렇게 돈 많은 애들 많으니까 책 딱 주문하면
바로 가요. 얘가 그거 주문할 거 알아서 미리 갖다 놨어. 재고 뉴욕에다가 딱 창고에 넣어놨어. 딱 꺼서 주문.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기업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안에 알고리즘이 어떻고 뭐 딥러닝의 기술이 어떻고 뭐가 이런 관심 없어요. 그건 그냥 갖다 사서 쓰면 돼. 아, 요렇게 응용해 먹을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응용이 가능하구나. 아, 이렇게 응용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기업이고요. 여러분의 인생 라이프도 그래야 돼요.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는 게 필요합니다. 넘어가겠고, 이거는 뭐, 이 유명한 유발 하라리라고 호모데우스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인간신. 번역 때 나왔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리즘이에요. 종교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다 해결한다. 왜냐? 알고리즘이야, 결국. 제가 말한 그런 거예요. 결국 알고리즘이야. 인간도 장기 다 알고리즘이야. 다 이게 뭐 눈, 이거 뇌, 이거 다 알고리즘이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알고리즘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중에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에 대해서 기업은 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가의 창작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 실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음악가가 창의적인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창의적인 일이니까 아무리 기계가 잘나봐야 음악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는 없어. 이렇게 하고 미국의 모 대학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에 관한 인공지능을 개발한 음악가가 그런 시합을 하자 해서 붙어요. 실제 붙습니다. 이 강당에 아까 말한 그 머신러닝으로 만든 음악하고 그 유명한 대학 교수 음악가가 만든 곡하고 실제 유명한 고전의 뭐 브라함스 곡, 이 세 곡을 틀어줘요. 그리고 제일 괜찮았던 곡이 어느 것인지 기표하게 해요. 청중에게.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1위,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 2위, 고전악파의 그 사람의 원래 곡. 세 번째, 그 교수가 만든 음악이에요. 무섭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데이터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냐면 더욱 무섭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데 프로그레시브 인슈런스 컴퍼니가 뭐냐면 자동차 보험회사예요. 자동차 보험회사가 센서를 장착해서요. 센서를 장착해서 운전하는 패턴을 보니까 그 패턴을 보고 보험료를 할인해 줬어요. 운하도 곧 들어올 거예요. 삼성화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센서를 달고 그럼 운전하는 패턴을 알잖아요. 아주 이야기 얌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보험료 확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막 50%씩 깎였어요. 자동차 보험이.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세란디피티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모은 데이터를 팔기 시작했어요. 어디다 팔았을까요? 벤츠, BMW, GM에 파는 거예요. 야, 니네 고객들이 차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는지 니네 알아? 모르잖아. 턴할 때 어떤 식으로 턴하는지 알아? 모르지. 우리 데이터 갖고 있거든. 니네가 줄 테니까 턴할 때 안전하게 물론 걔네들도 테스트를 하죠. 근데 테스트가 한계가 있잖아. 그냥 사람이 몇 번 하는 거잖아요. 기계를 시켜서 하거나 수많은 턴한 데이터가 있는 거야. 야, 실제 사람은 이렇게 턴을 해. 그 데이터를 또 딴 데 팔아먹습니다. 그거로 또 돈을 벌어요. 희한해요. 그런데 아까 반이 있다고 그랬죠? 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잘 봐야 돼요. 유명한 게 치타야 서점입니다. 디지털에 대한 반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걸 그대로 카피 뜬 게 제가 보면 코엑스 서점이에요. 코엑스 서점 가보셨어요? 코엑스 그 서점 하나 만든 거 있죠?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걸 카피 떴어요. 이게 어떻게 반격을 했냐면 너무 디지털이 가니까 사람을 만나질 않아. 사람이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머무르질 않아. 야, 이걸 안 되겠다. 사람이 머물러야 돈을 번다. 그래갖고 이 치티아 일본 서점은 서점인데 거의 책을 안 팔아요. 서점이 완전 도서관처럼 돼 있어요. 도서관. 잘 돼 있어요. 책 보는 거 공짜. 다 도서관이야. 근데 뭘 팔까요? 아니, 기업은 이게 나야 빵을 나누지.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아주 다양한 것들을 팝니다. 요걸 카피 뜬 게 제가 본 코엑스고 일부 모델이 카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 디지털에서 막 이렇게 데이트하고 사람 없이도 가지만 의외로 거기에 반격도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모여야 돼.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양자의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융이 왔으니까 핀테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서 이제 금융회사가 없어집니다. 이 기술에 따르면 은행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은행의 중개 기능이 이 기술로 인해서 없어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이거 화폐입니다. 화폐는 은행에서 만드는 건 줄 알죠? 천만에요. 개인이 만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돈이 돌아다녀요. 실제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얼마나 되냐? 비트코인은 지금 시가총액 985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코인 하나 사는데 엄청나게 비싸요. 실제 막 거래가 되느냐? 화폐처럼 약간 그래요. 그래서 화폐가 없어질 가능성도 지금 도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적용돼서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거를 갖고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고까지 발생됐냐면 사기도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이상한 세상인데 그 기업이 상장할 때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기업이 상장할 때. 그럼 상장할 때 기업의 걸 내용을 설명해서 이제 증권 시장에 상장하잖아요. 얘네 똑같아요. 코인을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얘네가 올린 건 인터넷 사이트에 파워포인트 10장, 백서 50장, 이것을 만들 개발자 5명 걸려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28분에 190억이 모였어요. 그리고 5일간 2,400억이 모였어요. 시가총액 2조예요. 저는 상당한 사기라고 보지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려운 거냐? 안 어려워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술을 몰라도 돼요. 아는 놈 갖다 쓰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각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시각은 뭐냐면 화폐가 뭐냐는 거였어요. 화폐가 뭐냐. 시간이 없어 제가 이걸 넘어가는데 화폐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만 화폐냐? 이것도 화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대학교도 들어갑니다.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 대학교에서 장학금 주죠. 후생장학금, 근로장학금 주잖아요. 근데 대학교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근로장학금 주면 이놈들이 술만 먹으러 다니는 거야. 책 사지 않고. 그래서 대학교가 지금 비트코인처럼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코인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데는 정해놔. 술 먹으러 못 가는 거지. 책방 뭐 이런 데만 딱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즉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각을 달리 보면 화폐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일찍 알았으면 내 이 비트코인에서 사놨으면 돈을 엄청 벌었겠죠? 주가가 엄청 뛰었으니까 이거. 그 옛날에 이거 얼마였냐면요.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이더리움이라고 1코인이 100원인가 했어요. 지금 하면 몇십만 원 해요. 약간의 툭인데 제가 보기엔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산수단이 뭔가를 고민하고 시각을 넓히면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시각을 넓히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갖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입시가 아니라 뭐 취직이나 아니면 무슨 이런 거만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라는 사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고 틀을 좀 바꿔야 돼요.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이 얘기는 간단하고 내가 넘어가겠는데 이거는 좀 아픈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강의 시간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인구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요. 왜냐? 이 사람 인구학자예요. 정해진 미래야. 미래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론은 이겁니다. 교사, 교수, 이건 위험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야. 직업, 의사, 변호사, 절대 안 돼,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딸을, 가해를 다 중단시키고 서예 공부시킨대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30년이 지나면 의사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 의사가 차고 넘칠까요? 왜 변호사가 차고 넘칠까요? 이 사람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구는 줄어. 그렇지만 노령 인구는 늘어. 그러니까 의사는 필요해. 변호사도 필요한 거 맞아. 근데 왜 줄까? 변호사나 의사는 정년이 없어. 이 사람인 거예요. 80세가 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대 나와갖고 이제 진출하려고 그랬더니 80대 된 놈이 그만둬야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인과학적으로. 암울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인생과 사고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뭘 선택할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게 몰라도. 인과학적 깊게 몰라도 넓게 알려는 대학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좀 많이 나갔지만 어쨌든 이런 직업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위험하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AI가 추구하는 마지막 정점은 제가 안 보여줄게요. 혹시 관심 있으면 영국에서 한 건데 좀 쇼킹해요. 그래서 이건 안 보여줄 텐데 제가 오늘 얘기를 총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는 지속적으로 발달할 거다. Yes. 발달한다. 딥러닝 기술 계속 갈 거다. 앞으로 예측 능력 계속 갈 거고 갈 수 있는 건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 있고 모델이 개발됐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예측에 대한 되게 포커스를 두고 전진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어야 될 건 그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디다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일 제가 도서관을 갈까 안 갈까 그런 예측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사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비록 여러분이 돈은 많이 못 벌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재미를 해가면서 여러분의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다. 그런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새로운 화폐 이런 게 나올 거다. 나온다. 따라서 이 얘기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냐?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흐름은 봐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기술로 해서 화폐라는 것까지 없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세 번째, 인구구조에 따른 사회변화. 좀 암울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겠지만 저는 반론도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내가 준비할 건 뭐냐. 뭐 강의 잘 들었는데 난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학과 경제학의 공통점은 행복이에요. 자유주의 철학은 경제학의 신자유주의로 왔습니다.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은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니? 그러면 나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해. 이게 자유주의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와서 글로벌리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하니? 공리주의예요. 야, 다수가 행복할 때 행복한 거지. 한 개인이 돈 많고 돈 좋고 이게 행복한 거야. 같이 행복해야지. 이게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나온 경제학 이론이 신케인즈 학파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재 정부가 좀 추진하는 방안이죠.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공동 키워드는 행복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 똑같아요. 기업과 개인은 똑같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요? 첫 번째, 언더 컨디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저도 제스에게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밑에 있냐를 알아야 돼요. 저도 청와대 가고 싶어요. 저 권력 갖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나 청와대 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못 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청춘이니까 아프다. 그걸 싫어요. 아니, 아프면 아프지. 청춘 보고 아파서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참으라고? 저는 그런 말 싫어합니다. 왜 참어? 내 컨디션을 정확히 알고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좋은 현명한 답이에요. 이게 원래 이건 아닌데 컬러풀 아프리카라는 화보가 있어요. 사진첩이 있는데요. 이 사진첩의 작가가 쓴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아프리카를 불쌍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아프리카에 불쌍하다고 막 얘기해. 아니야. 그건 우리 기준이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안 불쌍해. 걔네들은 행복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언더 컨디션을 꼭 잊지 말아요. 내가 처한 상황. 재벌이 모이잖아요. 재벌이 모여서 1등부터 10등까지 재벌이 모여서 밥 먹으면 10등 재벌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저 재벌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언더 컨디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DNA입니다. 나의 DNA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DNA에 맞는 걸 찾아가야 돼요. 컨디션과 DNA를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외향적인데 내향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성격이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DNA 안 바뀌어요. 제가 제일 싫은 말이 뭐냐면 너 이렇게 변해봐 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걸 왜 변하라고 그러냐고. 안 변하는데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환경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나의 단점을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시면 저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력해서 극복할. 안 극복해요. 더 재미있게 해줄까요? 나 아침형 인간이 좋아.
그래, 맨날 밤 새벽 1-2시까지 노는 걸 좋아하는 애가 새벽이라는 걸 바꿔? 안 돼요. 걔는 아침에 실컷 자라니까요. 새벽 3시까지 일해. 아니면 새벽 3시까지 뭐 공부해. DNA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약간의 단점을 보완하려 노력은 해야 되지만 자기의 DNA 바꾸려 노력하지 마시고 자기에 있는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약점을 커버하면 돼요. 강점 극대화는 쉬워요. 어떻게 쉽냐면 외향적인 애들 있죠? 맨날 운동하기 좋은 애들. 운동 10시간 하는 걸 15시간 늘리면 필요하지 않아요. 해요. 근데 운동 싫어하는 애 보고 1시간에 들어가면 죽을 맛이야. 성격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컨디션을 내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라.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나의 DNA를 파악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꼭 하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업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가든 중견기업 가든 소기업 가든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든 처한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세요. 그리고 나의 DNA가 뭔지 보시고 그 상황에서 방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찾아서 나가면 최소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자기 좋은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인터뷰를 제가 맨 마지막으로 보고 하나 마지막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거꾸로 해서 볼게요. 첫 번째, 관점을 재디자인해라. 가슴에 꼭 새겨놓으세요. 자기의 프레임 세상을 보면 안 된다. 남의 프레임 세상을 보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저 새끼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비속어를 써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왜? 이해가 되니까. 엄마, 아버지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왜 부부싸움 할까요? 엄마의 관점과 아빠의 관점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책을 줘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이거 참 여러분 나쁜 거야. 엄마, 아버지가 다투거나 이러고 누가 다투면 엄마, 아빠 관점 좀 바꿔봐. 요거 도움될 거야. 남성에서, 금성에서 남자, 화성 이런 거 좀 주면서 여자란 이래. 이런 거, 이걸 해야 돼요. 대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어머니들, 갱년기, 제 오신 어머니들 계시죠? 엄마가 갱년기가 어떤 증상인 걸 알아야지 준비를 하지. 엄마 갱년기 오면 짜증나요.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짜증나네? 막 싸우면 안 된다고. 엄마 갱년기구나. 요거 갖고 짜증을 왕창 내시는 분이구나. 알아야 내가 행복하다고. 그걸 모르면 엄마 왜 이렇게 짜증나? 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는 거고 관점을 재디자인하는 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기 위해서 대표적인 얘기할게요. 올드보이 이런 거 있어요. 올드보이가 15년을 가두었는데 이런 질문해요. 나를 왜 15년을 가두었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묻지 말고 왜 15년 지나서 너 풀어놨는지 나에게 물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5년 지나서 왜 너를 풀어줬을까가 핵심이에요. 가둔 게 핵심이 아니고. 이런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본죽 광고 볼까요? 이거 지금 없어졌는데. 죽 광고인데요. 밥 먹어야지 광고했어요. 매출이 엄청 올랐습니다. 죽 광고인데 밥 먹어야지 광고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아파. 딸내미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본죽을 사서 엄마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 빨리 밥 먹어야지. 엄마 나서 빨리 밥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 광고 했어요. 근데 본죽이 엄청 팔립니다. 관점을 재디자인해야 돼요. 세 번째, 이건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까 뉴트렌드. 이건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새로 들어간 트렌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늘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세 번째, 아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거 있죠? 나의 언더 컨디션. 인정해라. 인정할 건. 내가 엄마 아버지가 재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재벌 되겠어요? 자기 컨디션 인정하고 자기 DNA도 인정을 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라.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생산수단에 정말 포커스해야 된다. 생산수단 이외의 것에 포커스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친구가 있어요. 약간 시간은 긴데 이 친구가 한 얘기만 조금만 들어볼게요. 저와 생각이 너무 똑같아요. 참고로 이 친구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우버의 머신러닝의 책임자로 가 있는 젊은 친구예요. 모든 부분한테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렇게 사사발 판매라는 말을 안 쓰지만 껴안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키워드들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유경제도 키워드를 들어가기도 하고 인공지능도 들어가기도 하고 크립토커런시 같은 거 이게 암호화폐입니다. 아까 얘기한. 뭔가 이제 그게 좀 약간 이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그런 미래를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공유들이잖아요.
좀 갈게요.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냐는 측면에서는 지난 산업혁명들의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기술을 여러분이 개발하는 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갖고 어떻게 써먹을까에 관심 가져야 돼요. 기술 만드는 건 이런 애들이 개발하면 갖다 쓰면 된다는 게 제 메인 핵심이에요.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실제 산업혁명에서도 이제 막 인간의 일자리 주기가 막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뭔가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의 종류가 바뀌고 내가 하던 일이 바뀌고 그런 거는 굉장히 계속 있었던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좀 더 빠르고 좀 더 내가 생각할 때 이것만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이렇게 밀려오는 좀 더 강도가 강한 것인 거라서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끊임없이 그냥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제 아무리 똑똑해진다고 해도 이제 인간밖에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좀 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건 조금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일부분이다.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걸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동차라는 게 없다가 생겼고, 성차라는 게 없다가 생겼고, 모바일 폰이라는 게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없다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스마트폰 옛날에 없었다 생겼거든요. 다 적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익숙해지고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점점 이제 그 인공지능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점점 더 바뀌어갈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그 수학적인 디테일을 공부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 공부를 해서 자기의 도메인에 맞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 비즈니스에서 인간이 하는 반복적인 일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배치할 수 있을지 이걸 배치하고 차라리 그냥 그 남는 자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을지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이 잘 나가니까 5년 뒤에도 잘 나갈 거야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거는 이제 그냥 약간 어떤 회사가 지금 잘 나갈 때 지금 사이언스 똑같은 거 같아요. 이 신경이 좀 가지고 있으면 짱은 어디 있는지 5년 뒤에 끝나갈지 모르겠어요. 5년 전이었으면 엔지니어나 진짜 컴퓨터 사이언스가 짱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세계 왕이 됐으면 할지 모르고 얘기하고 끝냈을 텐데요. 지금은 2017년이라 사실은 지금부터 5년 뒤에도 컴퓨터 사이언스가 짱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제 빨리 변하잖아요. 어떤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한 게 내가 가장 세상을 좋아할 수 있는 게 너무 빨리 변하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한 게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만약에 5년 뒤에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되게 장밋빛의 것들밖에 아직까지는 안 보여서 바꿔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비용보다는 각자가 자기가 잘 판단해서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 거 무식하게 내가 이거 공부를 해서 내가 한 걸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민감하게 세상이 바뀌는 걸 반응해서 다른 거를 공부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하는 거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친구가 딱 서머리를 해줬어요. 정리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과 같은 것이다. 받아들이면 된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너 잘날 것인가? 인생의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 하나를 깊게 연구해서 엔지니어로 갈 것인지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트렌드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점을 항상 새롭게 봐라 라는 거 하나와 생산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꼭 해달라. 자꾸 생산물에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아주대학교의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질문,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2, 3분만 받고 갈게요.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죄송한데 네. 저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금융이나 보험 같은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 좀 어렵고 좀 피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사님이 아무래도 그 보험 쪽에서 네, 몸을 담고 계시니까 그 보험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오면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일단 이렇게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이게 물려가면서 은행 비즈니스는 완전히 바뀔 거고요. 보험도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느 쪽으로 튈지를 정확히 몰라요. 이게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양한 시각을 봐야 된다고 자꾸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어느 쪽으로 튈지를 정확히 알면 딱 준비하면 되는데 튀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애매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은행의 상당한 기능은 없어질 거고요. 한 20년 지나면. 보험도 상당히 변할 거고요. P2P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할 겁니다. P2P 서비스가 뭔지 아시죠?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보험 들고 개인이 모여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 P2P 서비스라는 게 강력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이렇고 아까 말한 인공지능 예측 모델은 더욱더 진화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인간이 잘 쓰면 편할 수 있고 잘못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잘 해결할 거라고 보고 기업은 그거를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런 것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면 아주 좋을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네. 혹시 또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보험 산업에 관심을 갖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특히 보험 대리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오면은 그런 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AI가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대리 전문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주 좀 궁금해요. 굿퀘스천이고요.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신용평가원에 있는데 신입사원 갔더니 야, 네 일은 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야. 선배가 그랬대요. 그래서 저 전화 왔어요. 삼촌 나 어떻게 해? 그래서요. 제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그 네가 만드는 놈이 되면 되잖아. 뭘 걱정해. 어차피 인공지능도 비즈니스를 알아야 만들지. 걔가 얼마나 발전하면 먹을 때 너가 거기다가 로직 넣어주고 게다가 계산식 네가 넣어주고 비즈니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아 그러네요. 그리고 끊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게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즈니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비즈니스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스마트폰과 똑같아. 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그런 거를 연구하죠. 두 번째 계리 물어봤는데 제가 사실 계리로 시작했어요. 계리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계리 안 하는데 특수 분야죠. 보험회사에. 앞으로 이 계리 쪽이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으로 많이 갈 거냐? 가긴 갈 거예요. 언제쯤 갈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20년? 30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상당 어느 정도는 확실히 갈 겁니다. 얘가 해결을 할 거예요. 특히 프라이싱, 가격하는 건 얘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얼마까지 갈지는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와치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다양한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봐야 돼요. 어떻게 할지. 근데 간다. 그거에 저는 방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거 만드는 놈이 되면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스마트폰과 똑같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있나요? 장시간 들어서 고맙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 저를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